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제가 한일역전이라는 저서를 작년에 집필을 하기 시작해서 올 1월 13일에 출판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한일역전의 모습들이 이렇게 성큼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화두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 와서 보면은 사실상 한일역전은 벌써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일역전의 어떤 단편적 모습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의 책을 기초로 해서 최근 작년 8월 이후로 최근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많은 부분이 한일 관계에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업데이트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더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합니다. 먼저 이 PPT 내용 전체 조감들을 한번 훑어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게 느껴지는데, 근데 한일 관계를 간단하게 10분, 20분으로 전달할 수 없어서 오늘 물론 한일 역전의 전반적인 모습을 전부 다 전달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편 보시고 끝내지 마시고 3편까지 끝까지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는 한일역전이라는 것은 한일역전이 되었다, 좋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지금 안 좋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썼는 책이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나누면서 또 질문도 받고 거기에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2019년도 일본 아베 정권 시절에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 제가 2019년도 1월부터 한 10월까지 제가 거기서 방문 연구원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의 분위기는 상당히 혐한으로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 정부가 미숙한 외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보복을 받아서, 그래서 제2의 IMF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이 그 당시 여론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제 보수지 중심으로 한국 정부를 많이 비판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듯한 그런 어떤 기사들이 많았고, 특히 한국의 미숙한 외교를 굉장히 비판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국익이 많이 손상될 거다, 그런 이제 이 얘기가 주류를 이뤘다고 보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일본 손해로 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일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의 언론인들과 만나 점심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입장은 아베 땡큐다. 아베가 저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새로운 정립이 형성될 것이고, 중소기업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베 땡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지금 뭐 일본에서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본 정부의 완벽한 패배, 한국 정부가 그 위기를 잘 딛고 위기 극복을 잘 해나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도 새롭게
잘 발전해 나가고 있고, 정부와의 협조 관계,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 이런 것들도 잘 조정되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은 우책 중에 우책이었다. 아사히 신문에서도 그렇게 이제 논설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이 한일 역전이라는 이 화두는 현재 한일 관계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히 보게 되면은 2019년도 같은 그런 어떤 아마추어 같은 보수 언론지들의 그런 어떤 주장들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국익에 손실을 주는, 국익에 해가 되는 그런 논조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일 역전의 현재 한일 관계의 정확한 현주소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제2의 또 보복, 뭐 경제 보복, 뭐 이런 얘기들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두 번 다시 아마 일본 정부가 그런 경제 보복 조치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거는 재발등 찍는 행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한일 관계가 현주소가 어떠냐,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일본이고 파란 선이 한국을 나타내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거의 평행선에 가까울 정도로 큰 변화가 없고요. 근데 한국은 상당히 이렇게 경사진 직선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이렇게 벌써 역전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하나의 상징적인 그래프입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계속 강의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생산성 추이를 보더라도 이렇게 곧 역전이 진행될 것 같은 2015년까지의 그래프만 보면 이렇죠. 그 이후에 진행들을 보면 2015년도에 이미 역전이 시작되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프레젠트 온라인인데 올해 2월 28일 날 기사입니다. 일본인이 가난해졌다는 잔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원래 8월 16일 기사입니다. 일본 코로나 패전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중진국이 되었다. 인가. 이렇게. 또 9월 23일 기사에 보면요. 일본의 임금은 미국의 60%, 한국에도 따라잡힌 일본의 추락. 이 다이아몬드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달 3일 날 한국, 일본을 추월하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시대의 최대 사건이다. 노구치 유키오, 이분의 글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내용이 충실해서 제가 자주 접하는 글들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한일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는 글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9월 4일 한국에게 1인당 GDP를 추월당한 지 오래된 일본의 재부상은 가능할까? 이 기사는요, 보이스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보이스라는 잡지는 일본에서 우익 잡지로 통합니다. 근데 우익들이 대부분 지금 혐한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 책에다가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앞당긴다.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오구라 기조라는 교토대학 교수인데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철학, 유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지금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앞당긴다. 대담한 글을 썼는데, 이게 우익들 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연기로 가지고는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앞으로 일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면 일본에게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한일 관계 역전을 얘기하는 글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일본의 오마에 게니치라는 아주 유명한 평론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쓴 글에 나타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IT와 잉글리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잉글리시.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날아가고 있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앞에서 날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안형 경제, 뭐 동아시아의 안형 경제, 안 기러기 안자죠. 안형 경제를 해가지고 항상 일본이 제일 앞에 이렇게 날아가면 그 뒤로 쭉 이어서 날아가는 동아시아 국가들, 이런 어떤 그림들이 과거에는 계속 유행했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보면은 IT와 영어 이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새롭게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경종 울리는 글을 쓴 그 글 내용 속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죠. 제가 한일역전 책을 쓰게 된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이 도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19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 저는 이 처음 표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80년대 말까지 일본이 세계 재패니즈 넘버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사실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 초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에 이 빨간 표가 있는 게 전부 일본입니다. 그 사이사이 미국, 영국, 미국, 그 미국 5개 회사와 영국 1개 회사를 빼면 총 14개 일본의 회사가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에 속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2018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라고 이제 아까 그 표에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일본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20개 상위 회사 중에서 미국이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 중간에 중국, 영국, 한국, 스위스. 미국과 중국이 역시 지금 G2라고 얘기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일본 기업 시가총액 상위 20개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본 상위 기업들의 대충 면면을 보게 되면은 1위가 NTT입니다. 2위, 3위, 4위, 5위, 7위 다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 그 다음에 도쿄전력, 도요타 자동차가 10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다치 제작소, 마츠시다 전기, 도시바, 가전제품들 만드는 이런 구성이었다고 본다면은 이때를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에는 도요타가 1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은행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쯔비시 UFJ 은행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은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있고, 혼다. 보시면은 닌텐도, 미쯔비시 상사. 대체로 은행들은 거의 사라지고, 은행들이 사실상 90년도 초 중반 해서 빅뱅이 일어나서 대통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은행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쯔비시 UFJ입니다. 여기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그러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20개사에서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다 밀려버렸느냐?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럼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대충 보면 다 천 단위죠. 8천, 7천, 6천, 5천, 4천, N입니다. 이게 억엔.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 이게 억 달러예요. 근데 여기 100단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단위 달러에서 공 하나를 더 붙이면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600단위에다가 보시면은 여기 800, 어떻게 보면 조금 올랐죠. 오히려 조금 올랐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일본은 이 기업들의 변동은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규모에서는 조금 성장했을 뿐이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나 중국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에서 일본은 다 밀려나고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치로 보면 지금 일본은 아주 참담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일본인들이 자각하고 있듯이 많은 수치들이 일본 사회가 급속히 궁핍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제 가야 게이치 경제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보면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은 30위입니다. 일본이 97년 이후 최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OECD 통계에 의하면은 노동 생산성 21위, 평균 임금 18위, 상대 빈곤율 27위, GDP 대비 공적 지출 비율 40위, 연금 소득 대체율 41위, 장애인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 비율 32위, 실업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 비율 31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위 수준이죠. 지금 이렇게 OECD에서도 하위 수준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은 일본인의 6명 중 한 사람이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게 빈곤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15.7%였는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본은 곧 재정이 파산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또 한편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은 통화가 기축 통화에 가까운 일본을 바라볼 때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에 더하여서 또 일본의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베네수엘라가 304%지만 일본이 258%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한국이 49%인데요. 이렇게 많은 국가 부채를 안고 있으니 일본의 재정이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일본의 재정 파탄은 없을 것이다,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근거가 일본의 국채 보유 내역을 이제 보면은 일본은행이 48%, 보험연기금이 24%, 예금 취급기관이 13%, 공적연금이 4%, 해외에는 겨우 7%밖에 안 됩니다. 결국 이 도표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공적기관이 대부분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공적기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다 내다 팔고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안고 있지만 이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일본의 재정 파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도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주요국 대외 순자산 규모를 보면은 일본이 순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90년대 말 초까지 이 버블 경제가 있었을 때, 그때 엔화가 초강세였죠. 그때 해외 부동산이나 자산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게 100만 달러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조 달러, 3조 달러 규모의 대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독일, 홍콩, 중국, 대만, 한국의 한 8배, 7, 8배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이 보면은 이 마이너스 수준이네요.